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심리학 개론 성격 심리학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이론의 특성 이론으로 유형 이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포크라테스의 체액론입니다. 자, 최초의 유형론으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한 것인데요. 사람의 체액을 혈액, 점액, 흑담즙, 담즙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체액이 신체 내에서 우세한가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기질을 나눠서 성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히포크라테스가 했는데요. 자, 그 네 가지 그럼 어떤가 한번 알아볼까요? 혈액. 자, 활달한 기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아주 쾌활하고 외향적인 사람들 우리가 혈액질이다 얘기를 하고요. 점액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내담한, 그러니까 좀 차갑고 행동이 굼뜨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조금 안으로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점액이다, 점액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은 흑담즙. 흑담즙은 우울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좀 평소에도 목소리도 낮고 이렇게 조금 다운되어 있는 느낌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슬픈 생각에 잘 잠겨요. 그래서 좀 이런 슬픈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예민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흑담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황담즙이에요. 우리가 그냥 담즙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담즙 기질은 굉장히 흥분을 잘하고 막 좀 성급해가지고 화도 잘 내고, 그 다음에 성급하다 보니까 좀 실수도 잘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황담즙은 굉장히 막 감정이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가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황담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크레취머라는 사람이 체격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체형에 따라서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쇠약형, 비만형, 그 다음에 투사형, 그리고 이상발육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쇠약형은 우리가 뭐 단어에서만 봐도 아시겠지만 가냘프고 좀 마른 사람들을 우리가 쇠약형이라고, 크레취머는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냘프고 너무 마른 사람들인데, 크레취머는 자신의 체격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 비만형이에요. 둥글고 둥글둥글하고 좀 살집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조증이랑 우울증이 같이 오는 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크레취머는 체격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사형, 강하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몸이 단단하고 근육이 많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투사형이라고 크레취머는 체격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투사형에 대해서는 조울증보다는 정신분열의 경향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상발육형이에요. 자, 이상발육형은요, 신체 발달에 균형이 별로 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근육형과 약간 좀 비슷한 유사한 성향이 보이지만 신체 발달에 균형이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우리가 형태, 체격을 갖춘 사람을 보고 크레취머는 이상발육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셀돈이에요. 셀돈은 크레취머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내배역형, 중배역형, 외배역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점수를 평정해서 유형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세 가지, 내배역형, 그 다음에 중배역형, 외배역형은 어떤 형태일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내배역형은요, 내장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뭔가 이게 좀 내부가 굉장히 튼튼한 사람들, 그래서 먹어도 잘 체하지 않고 소화도 잘 시키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기질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빠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를 뭐 일상생활 스타일도 조금 천천히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 구조가 발달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장 구조도 튼튼하고 좋은데다가 조금 천천히 먹고 뭐 천천히 움직이고 하다 보면 사실 소화도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중배엽형은요. 근육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그래서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되게 잘 생기는 그런 몸들 있잖아요. 뭐 그런 몸들은 굉장히 우리가 축복받은 몸이다.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많이 아프지 않고 굉장히 튼튼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자, 활동적이고요. 근육이 많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많아요. 그렇죠? 근육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많다 보면은 에너지가 많은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정력가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배엽형은 근육이 굉장히 우세한 사람들을 중배엽형으로 분류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그다음에 활동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정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셀돈이 세 번째 얘기한 그런 그 형태는 외배엽형이에요. 외배엽형은 뭐냐면 근육이 섬세하고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편안함을 즐기고 사교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막 움직이고 운동하고 뭐 활동 많이 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근육이 약하니까 금방 좀 지치거나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놀러 가더라도 막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앉아서 뭐 휴양을 한다든지 좀 쉰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즐길 거고 그 다음에 사교적으로 사람들과 앉아서 소탁소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함께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교적인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외배엽형 사람들은. 그래서 셀돈은 내배엽형 내자가 들어가니까 내장 구조가 튼튼하고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중배엽형은 가운데 있는 형이에요. 그래서 내, 중, 외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는 내장 구조 발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중배엽형은 근육 발달. 근육이 많으니까 힘도 많고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활동적이니까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다음 외배엽형은 근육이 약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중배엽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이 섬세하고 약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겠고 좀 편안하게 쉬는 걸 좋아하겠고 그 대신 사교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성격 유형 이론이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성격 유형 이론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한계점으로 지적하느냐. 성격 유형 이론은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해서 좀 더 선명한 인간 이해의 틀을 제시를 함으로써 성격의 어떤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기여를 했다. 일단 이렇게 기여를 한 바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들,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사람의 성격에 대한 의문점,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거를 뭐와 뭐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자신의 이론으로 발표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사실 이 몇 가지 유형 안에 사람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순화를 몇 가지 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기질이 강하다, 이런 기질이다, 뭐 이런 기질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개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는 그럼 이런 기질에 속하나? 나는 이런 기질이 조금 있고 이런 기질도 조금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과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성격을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하고 나면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앞으로 나아가서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일한 성격 유형에 속한 사람들 간에 큰 개인차가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뭐 담즙형, 무순형 이렇게 나눴는데 그 네 가지로 사람들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그 네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같은 담즙형이에요. 담즙질인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나는 담즙이긴 한데 나는 굉장히 이쪽 끄트머리에 있고 저 사람도 담즙이긴 한 것 같은데 이쪽 끄트머리에 있고, 그러면 같은 담즙형이어도 굉장히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있다 보면은 성향이 아주 다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성격 유형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개인차가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같은 유형인데 성격 되게 다른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체형에 대해서 이 사람 체형이 이렇다, 뭐 내장이 뭐 발달해 있다, 근육이 발달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그런 그 체형이 사람의 성격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누고 이런 기질들이 이런 성격이고 뭐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긴 했지만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성격에 대한 기술적인 이론일 뿐이다, 설명적인 이론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심리적인 구조와 과정을 통해서 발현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이렇게 일단 나눠서 성격을 나누어 봤는데, 그런 성격들이 사실 그 내부로 들어가서 나의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각자 내면에 어떤 내면 세계가 있는데, 이 안에서 심리적으로 이게 어떤 구조랑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뭐 외향적인 기질 또는 내향적인 기질로 그렇게 나오는 건지, 뭐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랑 편견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4가지로 성격을 나눴어요. 나는 외향, 나는 내향,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나는 감정이 메인이야, 나는 생각이 메인이야, 나는 뭐든지 근거 있는 걸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눴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럼 너는 감정이었지? 그러면은 저 사람은 감정이니까 이번의 일도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편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고 소통을 하는, 우리가 같이 사는 이 사회에서 서로가 갈등을 좀 줄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함께 좀 더 행복하게,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성격에 대한, 성격 유형에 대한 이론도 나오게 됐고, 지금도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격에 관련된 그 검사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계속 끝도 없이 인간의 성격이나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이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한계점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특질 이론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질 이론은 어느 그 두 사람도 완전히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특질 이론가들은요, 한 개인이 타인과 지속적으로 어떻게 서로 다른지가 성격의 본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파고 들어가면서 성격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격의 연구는요, 안정된 성격 특질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성격 이론은 이러한 특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질들, 정말 확실한 특징들,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 이런 특징들을 뽑아내고요. 그 뽑아낸 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착착착착 해서 이런 성향은 요 기질에 들어가, 이런 성향은 요 기질에 들어가 하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걸 나눠서 잘 분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특질 이론가는 올포트, 카텔, 아이젠크, 이 3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이야기 나누는 그 특질 이론에서도 이 3사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올포트의 성격 이론 나왔습니다. 올포트는요, 특질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에 도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포트라는 이름은
우리가 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자주자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올포트는 성격 심리학의 개척자로 평가되는 인물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심리학이 뭐 처음에 심리학이 나왔을 때는 사실 성격과 연관지어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포트가 인간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를 좀 해볼까,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걸 좀 체계화를 해볼까, 이런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본인의 이론에 대한 주장들을 하면서 성격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또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에 따르면 특질은요, 성격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극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성. 어떤 자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극은 예를 들어서 누가 야,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나한테 또는 내가 자식한테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한 것도 자극이에요. 그런데 그 자극을 받았을 때 나는 와, 신난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야 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뭐 먹을까? 난 이거 중에서 먹고 싶어. 이 중에서 가능하면 골라주세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별로 배고프지도 않은데,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좀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별로 뭐 신나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도 그냥 나는 집에서 먹거나 밖에서 먹거나 약간 뭐 집에서 한 음식과 바깥 음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뭐 밖에 나가서 먹는다고 그렇게 즐겁거나 뭐 기분이 들뜬다거나 이러진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사람마다 다 반응하는 경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다르게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너무 좋아.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먹을 거야? 그럼 뭐랑 뭐 중에서 결정하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어느 날은 나 진짜 외식하기 싫어.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물론 기분에 따라서 그런 날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그 방식으로 비슷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특질은요,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과 관련된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질,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이런 특질, 성향,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서, 뭐 어떤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슬픈 어떤 사연을 접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마다 모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죠. 굉장히 감정이입을 잘해서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막 줄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그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그런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눈물을 나도 물론 이제 그런 사연이나 사건에 대해서 듣고 좀 마음이 아프거나 슬플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런 좀 감정적인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것은 사실 이 사람의 특질이죠. 특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 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는 모든 사람은 특질이라고 하는 행동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올포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동 경향성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이 성격 심리학의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행동의 경향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성들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성격 심리학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올포트가 했다고 하죠. 자, 올포트는요, 신경정신적 체계에 기반을 뒀어요. 체계가 있죠. 직접 관찰이나 측정이 불가능해요.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 사람의 신경정신적인 부분을 막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신경정신적인 체계에서부터 어떤 자기 영향을 받아서
사고를 하고 행동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동 경향성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질은 이건가 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올포트는 성격 이론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공동의 특질, 그 다음에 개인의 특질,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동의 특질은요, 우리 사람들이 그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뭐 비교할 수 있는 일반화된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문화권에 살다 보면 비슷하게 우리가 같은 문화권 안에서 자라고 같은 문화를 계속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이러한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 특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 특질은 개인, 사람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하고 그 다음에 사람 간에 어떤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질을 우리가 개인 특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올포트 성격 이론을 보면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주특질, 중심특질, 2차적 특질,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특질은요, 영향력이 매우 커서 한 개인의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인의 생애를 구성하는 특성들이다. 그러니까 이 주특질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타고나는 이 사람의 메인 특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중심특질은 주특질보다는 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적어요. 하지만 중심특질이기 때문에 비교적 보편적이고 일관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성격을 구성하는 어떤 블록으로 사람들을 5개에서 10개 정도의 중심 성향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이 주특질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메인, 이 사람의 주된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자, 주특질 바로 다음으로 얘기하는 중심특질에서는 사람들이 각각 5가지에서 한 10가지 정도의 중심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일관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중심 특질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2차적 특질은요, 점점 덜 영향을 미쳐요, 사람한테. 그래서 주특질은 정말 이 사람의 메인 갖고 있는 타고난 어떤 강한 메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특질이고, 중심 특질은 그거보단 덜하지만 우리가 비교적 보편적이고 일관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2차적 특질은 중심 특질보다 덜 영향을 미치지만 덜 보편적이고 덜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특정 대상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여지는 행동 경향성, 이걸 이제 우리가 2차적 특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질 이론에서 아까 올포트 다음으로 이제 카텔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카텔도 굉장히 특질 이론에서 뭔가 이야기한 바가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카텔의 16PF 이론이다. 이 PF는 퍼스널리티 팩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사람 개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16가지로 이 사람이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텔은 성격 특질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요인을 분석한 거죠. 통계적인 기법까지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특질을 찾아내고, 사람 개개인의 특질을 찾아내고, 이거를 측정을, 그러니까 특질을 찾아냈는데 이거를 측정하거나 뭔가 이게 이론적으로 연결을 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도 예전에 사람들도 성격이나 특질의 영향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카텔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성격 특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서 통계적 기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격 검사를 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고 계속 또 사람들한테 계속 사용해 보면서 또 계속 업데이트 했겠죠. 특질 형성의 유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성격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게 성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카텔도 특질 형성의 유전과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카텔은요, 많은 사람의 생애 기록, 자기 평정, 객관적인 심리 검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요인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16개의 근원 특질을 추출해냈죠. 그래서 사람을 이 16가지 특질로 구분을 해서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의 특징을 넣어서 이제 16가지 분류 안에 사람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분류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도출된 근원 특질을 성격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 보고형 검사인 16PF를 개발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질문을 보고 내가 답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체크를 하고 나중에 그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아, 나는 16가지 그 기질 중에서 특질 중에서 이러한 기질에 속하는구나 라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카텔의 16PF 이론은요, 자, 공통 특질, 그 다음에 독특한 특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특질은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특질이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독특한 특질은 개개인의 차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독특한 특질, 이거를 이제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갖는 특질이다 라고 카텔은 정의를 내렸어요. 자, 카텔이 얘기한 이론 중에서 능력 특질, 기질 특질, 역동적 특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럼 능력 특질이 무엇인가? 능력 특질은 어떤 한 개인이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목표를 잘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수행을 해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능력 특질이다 라고 이제 카텔은 정의를 했죠. 자, 그 다음 기질 특징이에요. 자, 기질,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인데, 기질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스타일,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요, 각각 그 자극에 대해서 행동하는 경향성이 모두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스타일, 정서적 상태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 그게 이제 기질의 특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역동적 특질입니다. 행동의 추진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이 행동에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생각을 하고 나서 금방 빠른 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에 추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계속 계획을 계속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또 수정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굉장히 길게 거치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굉장히 뒤늦게 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의 추진력인 개인의 동기, 흥미, 야망, 나 이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걸 빨리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 목표를,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렬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빨리 실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실행력이 빠른 사람들은 역동적 특질을 갖고 있다라고 카텔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텔은요, 표면 특질과 원천 특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표면 특질과 원천 특질은요, 특질의 안정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특질의 안정성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느냐, 영속성, 이것에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표면 특질과 원천 특질로 나누었습니다. 표면 특질은요, 몇 가지 원천 특질 혹은 행동 요소로 구성된 성격 특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표정이나 동작, 사람이 보이는 표정이나 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특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정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 막 동작도 굉장히 크게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표면 특질이 굉장히 밝고 활달하고 외향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도 표정이 크게 변화가 없거나 목소리의 크기가 별 차이가 없이 나온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그 사람 나름 저 사람은 또 이러이러한 특질이구나, 표면의 특질이 이런 거구나 라고 판단을 또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특질을 표면 특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나 지속적이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원천 특질이에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성격의 단일 성격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특질은 단일 요인으로부터 행동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근원적인 특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가 그냥 단일, 이 사람의 성격 요인은 이거야. 이 사람은 이런 원천 특질을 가졌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천 특질은요, 요인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개별 요인이에요. 자, 카텔이 굉장히 요인 분석도 하고 통계적으로 막 하고 그다음에 이론을 많이 바탕에다가 두고서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 표면 특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합됐어요. 표면 특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천 특질이라는 것을 조합을 했어요. 그리고 16개의 근원 특질, 원천 특질로 나누게 된 거죠. 네, 아이젠크의 3요인 이론이 있습니다. 아이젠크는 카텔처럼 요인 분석을 사용했고 성격의 기본적인 차원을 발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는데 좀 더 적은 수의 기본적인 성격 특질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계 구조를 지닌 성격 모델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요인 분석을 통해서 성격의 최상위 구조를 구성하는 3개 기본적인 성격 요인, 외향성, 신경과민성, 정신증성 요 3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아이젠크가 점점 좁혀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성격의 3 요인이 문화권에 상관없이 이거는 공통적인 거다. 어떤 문화권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한 유전적인 어떤 기반 그리고 진화적인 증거를 지닌다라고 아이젠크는 주장하고 있어요. 자, 아이젠크 3요인 이론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보면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뇌가 어떻게 각성을 하느냐, 뇌가 각성하는 수준에 따라서 외향성과 내향성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향성은 각성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높이는 환경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굉장히 높이게 되는 그런 환경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성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뭐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각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 강하게 누가 이렇게 확 온다거나 큰 자극이 오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평소 각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각성을 낮추는 환경을 선호하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환경을 이제 또 회피합니다. 각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각성이 너무 이렇게 높은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해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외향성과 내향성은 뇌의 각성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신경증적 경향성을 보면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돼요. 이게 이제 신경증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서적인 안정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2개를 나누는데요. 더 반응적인 교감신경계를 지녀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과도한 불안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신경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우리가 신경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병적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증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반응적인 교감신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엄청 불안정하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막 파도를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도한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 정서적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덜 반응적인 교감신경계를 지니고 있죠. 신경증 쪽에 속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평소에도 안정적이고 좀 침착함,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거나 금방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죠. 자, 3번째 정신병적 차원이에요.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자, 이 남성 호르몬 수준에 따라서
이 정신병적 차원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정신증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이런 취약성과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인 그리고 되게 반사회적인 특징을 지녔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 이제 정신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정신증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이 정신병적 차원에서 볼 때 충동 통제, 그러니까 사고와 행동을 잘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증적인 쪽이 아니라 이 사람은 충동 통제가 잘 되는 쪽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특질은요,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생물학적인 기초, 그러니까 타고나서 우리 부모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받아서 타고나는데 그런 타고난 유전적인 것과 진화론적인 증거를 가지고 바탕에 두고서 이 세 가지 특질에 대해서 아이젠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이젠크의 3요인 이론을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성격의 위계 모형을 주장했는데요. 기저수준, 제2수준, 제3수준, 제4수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저수준은 구체적인 반응 수준으로 하나의 어떤 행위나 인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2수준은 습관적인 반응 수준이다. 그래서 습관적인 행위나 어떤 인지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누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제2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3수준은 특질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굉장히 이 사람의 메인 특질, 그런 것을 제3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이한 습관적인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막 모여 있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읽기보다 듣기를 선호하고, 그렇죠? 내가 혼자 앉아서 그냥 조용히 책 읽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리면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더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특질을 가졌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특질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3수준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4수준은 유형 수준. 특질 간의 상관관계.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교성도 있고 활동성도 있고 충동성도 있다. 이렇게 외향성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상관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교성도 높고 활동성도 높고 충동성도 높다 하면은 이 사람은 외향적인 성향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제4 수준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맥크레이와 코스타가 얘기한 성격 5요인 모델이 있어요. 성격의 5요인은 자, 5가지 적혀 있잖아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우호성은 얼마나 좀 친화적인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증적 경향성. 이렇게 5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빅5 모델이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이 5가지 요인으로 성격이 구성되어 있다. 이 5가지가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특질 차원이면서 문화보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질 이론에서요. 자, 성격 5요인은요. 다른 성격 그 속성들도 잘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실성이 높은 5요인 중에서 성실성을 되게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 성실성의 점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하고, 그다음에 계획한 것들을 착착착 하나씩 잘 실행하는 사람들이고, 차분하게 자기 일을 잘 챙겨서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성들, 그러니까 그 특징이 5요인이 각각 갖고 있는 그 속성, 각각이 갖고 있는 그 안에 갖고 있는 속성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인이 되면 성격 5요인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되니까 계속 막 변동이 있지 않으니까. 자, 계속해서 5요인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 개방성은 대학 졸업 후에 10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호성이나 성실성은 계속 이제 그 사이에 증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자, 성실성은 20대에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요. 직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시기잖아요. 20대가요. 그렇죠?
직업을 가지게 되고 직업에서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대인관계도 학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많이 넓혀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0대의 성실성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호성은 30대 가장 많이 증가해서 60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차원에서 유전의 설명량은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인이 갖고 있는 것들 안에 속성들을 보면 우리가 타고나는 것들, 유전적으로 받는 것들이 반 이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향성은요, 보상 정보 처리에 관련한 내측 안화 전두 피질, 부피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외향성은요, 우리가 그 신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증적 경향성, 이거는 뭐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처벌을 받았을 때, 부정적인 정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대뇌 부분과 관련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호성은 타인의 정신 상태, 의도의 처리를 담당하는 대뇌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대뇌 부분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실성은요, 계획, 행동의 자발적 통제, 이런 것들을 모두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하잖아요. 계획, 통제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측면, 전두엽 피질, 전반적인 두뇌의 부피, 그 다음에 배 외측 전두엽, 두께,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맥크레이와 코스타의 성격 5요인 모델을 보면 자, 개방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는 되게 좀 틀에 박히고 좀 별로 이렇게 창의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기질이 없으신 분들은 낮은 점수가 나오고요. 말 그대로 개방성은 그런 거잖아요. 자,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틀에 박힌 거를 싫어하고 늘 같은 일을 해도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분들이 높은 점수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높은 점수가 나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계획적이고 신중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뭐든지 이렇게 딱 조직화돼서 딱딱딱 체계적으로 뭔가를 챙겨서 잘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실성의 점수가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자, 성실성의 낮은 점수는 이제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향성은 말이 많고 사교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외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우호성은 마음이 좀 여리고 굉장히 협조적이어서 사람들을 아주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또 옆에서 굉장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함께 협조를 해서 잘 마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높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굉장히 공감도 잘해서 사람들이 힘든 일에 처하면 힘든 상황이 되면 옆에 가서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이 우호성의 요인 점수를 높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신경증적 성향이 점수가 높게 나왔다 하면은 평소에 굉장히 불안하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불안정, 그러니까 불안하고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언제 내 기분이 바뀔지 모르고 언제 화가 버럭 날지 모르고 이런 이제 불안감을 계속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은 신경증적 성향의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막 불안정한 모습을 실제적으로 표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내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되게 부정적인 그런 정서가 나를 아주 가득 뒤엎고 있기 때문에 무슨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봤을 때 어떤 사람과 같이 어떤 일을 관찰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목격했을 때 다른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것을 그 일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격 5요인의 모델 우리가 5가지 높은 점수는 이런 성향, 낮은 점수는 그 반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척도를 보면 개방성은 이런 척도가 나와요. 인습적이냐 창의적이냐, 보수적이냐 자유롭냐, 사실적이냐 상상력이 풍부하냐, 현실적이냐 호기심이 많냐. 우리가 이것만 봐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이겠다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죠. 자, 성실성은 조직적인,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실제적인, 조심스러운, 믿을 만한 이런 쪽의 척도로 치우치면 성실성이 높게 나오실 것이고 외향성은 조용한이 아니라 말 많은 쪽이겠죠.
그다음에 주장이 강한, 그다음에 모험적인, 정력적인, 그다음에 사교적인 이쪽으로 점수가 치우쳐서 나오신 분들은 외향성이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호성은 친절하고 협조적이고 이타적이고, 그렇죠. 이타적인 사람들이 우호성이 높게 나와요. 그리고 비판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동정을 누군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동정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수용적이고 공감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인간적이고, 이런 점수치가 척도가 높게, 이런 척도 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은 우호성이 높다. 신경증적 성향은 긴장이 되어 있다,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불만족하다, 상처를 잘 입는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정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상처를 아주 잘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경증적 성향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이제 심리 도구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반 성격 검사가 스스로 내가 문제를 읽고 나는 이런 경향성이 있지, 이런 특질이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체크하시는 걸 자기 보고식이라고 해요. 내가 읽고 내가 답하는 거.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결과가 신뢰할 수 없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 보고식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생각하시지 말고 질문을 딱 읽고, 아 그래, 나는 이런 쪽에 기질이 많은 것 같아, 이쪽이랑 비슷한데 어느 쪽으로 하지? 하실 때는 1점이라도 조금 더 치우치는 쪽으로 더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16PF 다요인 인성검사, 타당성 척도와 무작위 반응 요인으로 검사의 성실성을 알 수가 있고 피검자의 성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검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I는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검사예요. 그래서 조직이나 우리가 뭐 회사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있는 분들이 그 직무의 특성이나 아니면 이 인재가 우리 회사와 맞는 인재상인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점검하고 판단할 때도 우리가 CPI 검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 피검자의 응답 왜곡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잘 보여야지, 나 좋은 인재로 보여야 돼 하면서 막 답을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 실제 나의 모습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 보여지고 싶은 모습대로 막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마저 이렇게 다 검사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 응답을 왜곡해서 응답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검사의 요소 구석구석 그런 장치를 다 해놨다는 거. 그래서 인적 특성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특성이 가능한 그런 검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아이젠크 성격 검사인데요. 이거는 아이젠크 부부가 이제 만든 거예요.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 내향성, 정서적 또는 신경증적 경향성, 허위성 또는 욕망성을 포함한 성격의 그 차원적인 요인의 특징들을 측정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이냐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검사, 아이젠크 성격 검사고요. MBTI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기보고 문항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성격 유형들을 나눠서 결과를 자기보고식으로 검사를 하고 이제 제일 높은 유형이 나오는 거대로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4가지를 조합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들 중에서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유형이구나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 앞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죠. 자, 이고그램은요, 복잡한 사람의 성격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표준화를 했어요. 그래서 5가지 영역이 이 사람은 5가지 영역 중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내고 아주 밝게 장난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유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점수로 수치화해서 결과를 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파악해 보면서 에너지의 크기를 보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자기 보고식 검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단일 특성 검사, 인지, 행동, 패턴, 동기, 정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단일 특성 검사는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지능 검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16세에서 69세 정도의 성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요. 지능 지수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꼭 이 사람 IQ 몇이야 하고
이 지능 그 수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검사 안에서 이 사람이 뭐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 그다음에 뭐 산술 능력은 어느 정도, 뭐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 뭐 추리를 해내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종합 검사, 그러니까 이 지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되게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위스크는 지능 검사인데 아동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OMS, 이거는 기분 상태 검사인데 인간의 기분 또는 정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예요. 그래서 정서 상태가 이렇게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그때그때 변하니까 우리가 검사할 때 기분 상태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가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극 추구 검사라고 SSS 검사예요. 성인을 대상으로 어떤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인지, 이 사람의 성향이, 그걸 알아보는 그런 검사고요. 자신을 잘 반영하는 문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문장이 나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이제 결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적 인정욕구 검사라고 MCSD 검사가 있는데요. 사회적 바람직성 성향과 사회적 인정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예요. 그래서 33문항 정도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임상검사인데요. 이제 진짜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고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내담자들한테 실시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자, MMPI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정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일련의 문항들 580 몇 개의 문항을 우리가 예, 아니오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들을 모두 해서 이 검사 결과를 예, 아니오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결과를 이렇게 쫙 내주죠. 그래서 그 결과지 한 몇 장 되는 그 결과지들을 쭉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 내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우울한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이제 그런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테이 검사는 불안 검사의 일종인데 지금 순간의 불안, 일반적인 불안,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인이랑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아동 모두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BDI는 우울증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어 연상 검사인데 이거는 단어 100개를 가지고 자국어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불러주는 단어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어떤 겁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단어를 기록하는 이제 검사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기록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구나 하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다음에 SCT 검사는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서 앞에서 그 MMPI 검사와 거의 세트처럼 MMPI 검사를 할 때는 SCT 검사를 거의 실행을 하는 그런 검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관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당신의 아버지는 하고 뒤에 그냥 빈칸이에요. 그러면은 정답이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나는, 왜냐면 내가 뭐 이런 문항들이 있어서 그냥 길게 자기가 주관식처럼 이야기를 적으면 이 사람 지금 현재 이런 상태구나, 과거에 이런 상태였구나를 우리가 그 사람이 쓴 문장들을 보면서 이렇게 투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샤 검사도 투사 검사의 일종인데요. 10장에 그 잉크가 뿌려져 있는 것 같은 카드가 10장이 있어요. 그 카드를 보여주고 이 카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일일이 다 기록해서 그 결과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다음에 TAT 주제 통각 검사라고, 이거는 이제 이 검사를 받는 사람의 추동, 정서, 콤플렉스, 이런 의식의 이런 선상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마음속 깊은데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검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는 어떤 역동이 있는지, 정서 반응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TAT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격 이론의 특성 이론에서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의 체액론, 크레치머의 체격론, 그다음에 셀돈의 뭐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까지는 사실 성격 이론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미는 있지만 한계점이 있었다. 그래서 올포트는 이제 뭐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바탕을 통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올포트와 카텔과 아이젠크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그런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얘기한 그 요소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잘 숙지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봤고요.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성격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학습 심리학도 다음 시간에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